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답던 꽃들이 집에만 가져가면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호선의 가족이라는 착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우리는 왜 가장 깊이 다치는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시인 진은영님의 가족이라는 시는 6줄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 현대시 가운데 가족의 이중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작품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밖에서는 빛나던 꽃이 집에만 들어오면 시들어 죽어버린다는 묘사.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진료실에서 매일 반복되는 임상 풍경이기도 합니다. 저자 이호선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오랜 세월 가족 갈등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가 본 환자들은 학교에서 다친 사람보다 집에서 다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식의 효도, 부부의 헌신, 우리가 신성하게 여겨온 이 단어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환상일 수 있다는 가설에서 이 책은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왜 그렇게 위험한 공간이 되었을까요? 답은 구조에 있습니다. 학교에는 졸업이 있고 직장에는 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아무것도 없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전학을 가거나 졸업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시달리면 이직을 합니다. 종착점이 보이는 폭력은 그래도 견딜 만한 폭력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다릅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이 출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립니다. 도망칠 데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폭력의 본질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 출구 없는 공간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학대가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버지를 증오하던 아들이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에게 똑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이 기괴한 반복을 정신분석학에서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가 처음 정식화한 개념인데 이호선 박사는 가족 폭력의 대물림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틀로 이 개념을 가져옵니다. 핵심은 이렇거든요. 극도의 공포 속에 놓인 아이는 가해자에게서 도망칠 수 없을 때 차라리 그를 닮아버리는 방어 기제를 선택합니다. 무력감이 너무 크면 가해자의 힘을 흉내내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톱니바퀴 그림이 이걸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유년기의 학대, 절대 저렇게 안 살겠다는 내면화, 무의식적인 공격자와의 동일시, 그리고 성인기의 자녀에게 동일한 학대를 반복하는 마지막 단계. 톱니바퀴라는 비유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데 한 번 맞물리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톱니바퀴를 돌리는 연료는 의외로 거창한 폭력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아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방문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죠. 매를 드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무서운 폭력입니다. 화면 왼쪽에는 멍든 신체가, 다른 쪽에는 금이 간 머릿속에 그림이 있죠. 신체적 상흔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정서적 상흔은 평생을 갑니다. 침묵의 폭력만이 아닙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편애하거나 부모의 그날 기분에 따라 누가 혼나는지 달라지는 변덕. 이런 것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좀먹습니다. 아이는 매일 부모의 표정을 살피는 작은 기상 관측사가 됩니다. 그 결과는 책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되거든요. 집은 벗어나야 할 울타리가 되고 부모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문장이지만 정서적 학대를 겪은 자녀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꺼내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를 안고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면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은 끝없이 다가가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끝없이 도망갑니다.
가족 치료에서 가장 자주 관찰되는 부부의 패턴이죠. 아내가 대화를 시도하며 다가가면 남편은 야근으로 늦거나 텔레비전만 봅니다. 추격자와 도망자라는 역할이 일단 굳어지면 추격자가 더 다가갈수록 도망자는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추격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상대가 아니라 자기 안으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똑바로 하라고 비난하는 대신 당신의 행동을 보니 내가 슬프다고 자기 감정을 말하는 방식. 가족 치료에서는 이걸 나 전달법이라고 부릅니다. 주어를 당신에서 나로 바꾸는 단 한 글자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추격과 도망의 패턴은 사실 부부에게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형제 자매 사이에서 연습되어 온 것입니다. 왜 둘째는 항상 눈치를 보며 자라야 할까요? 태어난 순간부터 첫째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전략을 짭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과도하게 착해지는 길이죠.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모든 짐을 떠맡고 자기 욕구를 지우는 헌신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가족 안의 불평등한 서열이 강제로 떠넘긴 역할이거든요. 책은 이 굴레에서 내려오는 첫 문장을 제안합니다. 자기는 더 이상 착한 자식이 아니라고, 말 잘 듣는 둘째도 아니라고, 이제는 공평하게 하자고 선언하는 한마디. 이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데 4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생 순서 전체가 한 사람의 성격을 깊숙이 결정짓고 있습니다. 표는 첫째, 둘째, 중간 아이, 막내, 외동의 특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는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처음 체계화한 것입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결별한 뒤 개인 심리학이라는 학파를 세운 사람인데 인간의 성격이 무의식적 욕망보다 가족 안에서 차지한 위치에 의해 더 강력하게 빚어진다고 봤습니다. 출생 순서 이론이 그 핵심이거든요. 첫째는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사랑을 빼앗겼다고 믿고 마지의 자리를 지키려 높은 성취 욕구를 갖습니다. 의존적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이 리스크죠. 째는 첫째의 약점을 파고들어 다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지만 평생 경주하는 듯한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중간 아이는 끼인 위치에서 중재자가 되지만 나는 불쌍하다는 정서를 키우기 쉽습니다. 막내는 두려움 없이 세기를 가지만 무력감과 의존을 당연시하는 함정이 있죠. 외동은 무대의 중심에서 강한 동기를 갖지만 나누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각 위치마다 전략이 있고 그 전략에 짝지어진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가족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짠 생존 전략의 흔적인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열을 부모가 비교라는 도구로 자극하면 형제 관계는 평생의 시기심으로 굳어집니다. 부모가 형제를 비교하는 순간 아이에게는 유죄 판결이 떨어집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하는 것보다 형이나 동생과 비교하는 것이 훨씬 치명적이거든요.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으니 같은 잣대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건 가장 비합리적인 폭력입니다. 함대에서 태어났을 뿐 형제는 철저한 타인입니다. 한 사람은 보라색 주스고 한 사람은 노란색 차예요.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두 존재죠. 이호선 박사가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 뼈아픕니다. 일생을 형제와 비교당하면서 시기심에 묻혀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낭비가 아니냐고요. 비교당하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안에 비교의 잣대를 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교만이 부모의 죄가 아닙니다. 더 깊은 균열은 부모의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 생겨납니다. 말로는 정직하라 하면서 자신은 거짓말을 하는 부모, 자식에게는 절제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쾌락에 충실한 부모,
책은 이걸 옛말을 빌려 표현합니다. 자신은 본능에 충실하면서 자식에게는 도덕적으로 완벽을 요구한다고 말이죠.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세 층위로 나눴습니다. 본능의 이드, 도덕의 초자아, 그 사이를 중재하는 자아. 초자아는 부모의 가르침을 내면화하면서 형성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은 아이가 내면화하는 것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실제 행동이라는 점이거든요. 입으로 도덕을 외치는 부모를 둔 아이는 부모의 위선까지 그대로 학습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자아는 무너진 중재자가 됩니다. 본능과 도덕 사이에서 길을 잃는 것이죠. 그림 속 머리의 균열이 이걸 시각화한 것입니다. 부모의 표리부동함이 자녀의 마음 한가운데에 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금을 본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부모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분류 작업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와 한 몸처럼 붙어있던 아이가 어느 순간 손을 뿌리치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분리 과정을 개별화라고 부릅니다. 발달 심리학자 마거릿 말러가 처음 이론화한 뒤 정신분석의 표준 개념이 되었는데 책은 이걸 세 단계로 나눠 보여주거든요. 1차 개별화는 영유아기예요. 곰생 관계였던 부모와 처음으로 갈등하며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2차 개별화는 청소년기죠. 부모를 향했던 맹목적 애정이 또래와 멘토에게로 옮겨갑니다. 3차 개별화는 청년기입니다. 부모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 자신만의 가족과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문제는 부모가 이 계단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자식이 자기 손을 뿌리치는 순간을 배신이나 불효로 받아들이면 분리는 폭력적인 단절로 변질됩니다. 정상적인 분리가 막히면 그 자리에 분노와 원망이 자라거든요. 그런데 분리가 잘 되었다고 해서 감정이 단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죠. 자식이 나를 닮아서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나처럼 살까봐 끔찍합니다. 자식이 내 곁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빨리 독립해서 나가주기를 바랍니다. 이 모순된 두 마음을 정신분석에서는 양가감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랑과 미움, 의존과 독립, 존경과 경멸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가족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의 상당 부분은 이 두 감정 중 어느 한쪽만 진짜라고 믿어서 생깁니다. 책의 한 문장이 이걸 잔인하게 요약합니다. 꼭 너 닮은 딸을 낳아 키워보라는 부모의 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일종의 저주일 수도 있죠. 사실은 둘 다입니다. 양가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그 감정 위에서 쌓우던 죄책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의 본질이 원래 이렇게 복잡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계해야 할까요? 가족이니까 다 괜찮다. 이 한 문장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이호선 박사가 책 전체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명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면죄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례하게 굽니다. 책은 해법을 역설로 제시합니다. 가족을 타인처럼 대하라. 왼쪽은 서로 끈적하게 들러붙은 동그라미들, 얽매인 환상이죠. 오른쪽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격자 무늬로 배열된 동그라미들, 독립적 연대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거리. 가족 치료에서 이걸 적정거리라고 부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적정거리는 무관심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거리를 두기 때문에 상대가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제야 진짜 배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일상에서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이제 서로의 호칭부터 내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호칭의 재설정입니다. 야, 나, 너. 대신 누구씨나 여보를 씁니다. 둘째, 존댓말의 방어막이에요. 부부가 존댓말을 쓰면 분노가 통제불능의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휴전선이라는 비유가 정확합니다. 셋째, 감정의 순서 배치입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기 전에 긍정적인 감정을 먼저 놓아 충격을 완충하라는 것이거든요. 넷째, 과거와 타인 배제입니다. 싸울 때는 지금의 문제만 다루고 과거의 실수나 양가 부모님에 대한 비난은 절대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네 가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규칙들이 가정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부부는 영촌이고 부모와 자식은 일촌입니다. 영촌은 마디가 없다는 뜻이고 일촌은 마디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어가 가족관계를 촌수로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는 일정한 마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부부는 결혼이라는 약속으로 맺어진 한시적 운명 공동체이고 부모와 자식은 언젠가 독립해야 할 개별적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가족을 대하는 최선의 태도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타인을 대하듯 거리를 두고 배려하는 것이라고요.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는 가장 무례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가장 함부로 굴었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명의 귀한 손님으로 다시 보는 연습을 시작할 시간이 아닐까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예의 바르게.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호선의 가족이라는 착각을 살펴봤습니다. 책을 통해 더 풍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예의 바른 타인이었습니까? 부족한 영상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